이번 전투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태국군이 공격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카지노. 태국군의 육해공 해병대 지휘관들이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태국군의 군사력이 캄보디아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어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어요. F-16 전투기가 출격해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 양쪽 다 중국산 무기를 쓰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현재 대영제국이라는 군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K-디펜스 뉴스라는 방위산업, 국방, 그리고 외교 안보 관련된 인터넷 뉴스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국의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올해 이제 7, 8월 달이었죠.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우발적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사안이 달라요. 그래서 양쪽 다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휴전 합의는 했었지만, 휴전이 진행된 다음에 서로 군사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황이 우리가 녹화한 날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태국군의 육해공 이런 해병대 지휘관들이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군사적인 측면을 보면 태국군의 군사력이 캄보디아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어요. 병력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지금 전투기가 없어요. 근데 태국은 전투기가 한 30여 대 되고, 제일 좋은 전투기는 이제 스웨덴에서 이용한 그리펜 전투기가 있고, 그 다음에 F-16 AB형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한 버전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7, 8월에 이 F-16 전투기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KGGB를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에 뼈아픈 타격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 그 태국 공군이 KGGB를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M-21 122mm 다연장 로켓포로 국경지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F-16 전투기가 출격해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하는 듯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서 공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국군은 휴전 이후에 뭔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그 방향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지상군 부대는 캄보디아 국경선을 돌파한 걸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태국이 벼르고 있다가 한번 호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물론 이제 대응은 하고 있지만, 태국군이 육해공 해병대가 다 지금 전선에 투입되는 거와는 달리 캄보디아는 지상군 정도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 8월 때 교전 났던 걸 잘 보면, 그때 태국 총리와 그 캄보디아의 거물급 정치인이 훈센 전 총리, 그때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이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국경에서 이제 그런 충돌도 있었지만, 그때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까 또 한번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가 컸지만 스팸 사기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서 사기 조직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도 지금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거죠. 국경 분쟁도 있지만 이 스팸 사기 관련된 거 관련돼서도 한번 뭔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지금 이제 타격하는 장소들이 다 그런 곳이에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할 만큼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을까요? 캄보디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국과 비교해보면 병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공군 해군 전력이 태국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캄보디아의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태국 해군 중에 가장 최정의 수상 전투함이 있습니다. 호위함이 한 척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과거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한 호위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가 지금 이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태국 해군은 물론 이제 잘 쓰지 못하지만 경항공모함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투함도 꽤 있고, 캄보디아하고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뭐 지금 캄보디아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 캄보디아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전투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군이 포병이랑 전투기로 공격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카지노. 보통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중요 전략 시설을 공습을 하거나 포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별한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카지노였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국민들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 스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주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군이 이런 곳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포격으로 카지노를 포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7, 8월 교전 당시에는 사실 이제 드론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 8월 휴전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자잘한 충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우크라이나처럼 드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군도 보면 대형 쿼드 드론에다가 박격 포탄을 달아서 캄보디아 군의 중요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또 좀 더 아이러니한데 태국하고 캄보디아 양쪽 다 중국산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하기 몇 시간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 군의 PHL-03이라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한 300mm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도 로켓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군의 국경 초소를 그야말로 핀포인트, 외과수적으로 타격하는 장면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태국, 캄보디아 할 거 없이 제2의 전선이 어디냐? SNS예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서도 이제 드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캄보디아군도 대규모로 드론을 운용하다 보니까 국경선에 위치한 태국의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등화 관제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등화 관제하면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밤에 등을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면, 물론 이제 드론마다 특징은 있지만 예를 들어 연령상 장비나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달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저가의 드론들은 그런 장비가 없어요. 보통 이제 TV 카메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등화 관제도 하고 있고, 경찰들이 이제 불 끄라고 이제 이렇게 순찰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7, 8월과는 달리 드론전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한국산 무기를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태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좀 태국에서 큰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지금 태국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호위함을 수입해 가서 쓰고 있는데 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던 호위함이 태국에 수출이 됐고, 지금 또 비슷한 걸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산전시회 때 하나오션도 굉장히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로는 7, 8월 달에 좀 이제 KGGB를 소모를 했죠. 그래서 아마 태국 입장에서는 더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이제 7, 8월 이제 캄보디아 교전 당시에 KGGB를 상당량을 썼기 때문에 추가로 또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이제 태국 공군이 산 KGGB의 양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이번 방산전시회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면 캄보디아군이 국경선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게 보통 이제 대포병 레이더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LIG 넥슨이 대포병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요. 천경이라는. 이런 것들도 잠재적으로는 태국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가 휴전 합의를 무릅쓰고 먼저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쪽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아직은 누가 이 공격의 주체라고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양쪽 다 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요. 캄보디아 군도 그렇고 태국 군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국가들이 어디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문으로 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양쪽의 전투가 격화될수록 해외에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약간 캄보디아가 좀 이렇게 태국의 도발을 좀 유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지금 이제 태국 국경 접경 지역에 보면 이제 사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이런 데를 지금 태국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해외 일각에서는 인류 문화유산인데 이런 데 공격하면 되냐? 근데
그에 반박해서 태국군이 또 영상을 그 안에 막 캄보디아 군들이 사원에서 주둔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지금 막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해외 국가들의 지원을 좀 얻으려는 노력들이 가속화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태국군이 공격하는 시설들을 보면 다 그런 시설들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또 우리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거 뭐 아실 테지만 6.25 전쟁 때 참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시가 되면 우리나라에 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해지는 건 태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중재안 휴전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떠할 거라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아마 SNS를 통해 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를 또 무기로 휴전에 나서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실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아세안 국가 중에 또 중요한 국가들로 꼽힙니다. 그래서 아세안 차원의 지금 중재도 다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가 그런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양쪽 다 특히 태국군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 들어보면 7, 8월 그때 교전 한번 하고 나서 준비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라는 게 지금 태국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양측의 교전이 그리고 실제로 전에 이제 7, 8월 달에는 태국군의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경선에서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화면도 보여줬습니다. 장갑차를 이용해서 캄보디아 군의 기지를 쳐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 있는 일종의 이제 간판 같은 거를 부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군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전투를 지속할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좀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거기다 지금 이제 태국공군의 가장 최첨단 전투기인 그리펜 전투기도 캄보디아군이 전투 시작하자마자 동원이 됐고 출격하고 있고 전쟁이 약간 좀 짧게는 안 끝날 것 같다. 중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농후해 보입니다. 이번 충돌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태국, 캄보디아 둘 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이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또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저는 사실 이제 실제로도 봤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전에 태국 공주가 거기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도 그 공주가 한번 다시 와가지고 행사도 크게 한 적이 있었고 태국군도 지금 중국제 무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캄보디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태국 공군하고 중국 공군하고 연합 훈련이나 연습도 합니다. 유일해요. 캄보디아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마 이번 양쪽 교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캄보디아, 태국 둘 다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느 한편에 도움을 주거나 하고 갈지는 않다. 캄보디아의 복수보다는 태국의 복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태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게 그게 캄보디아 영내까지 쳐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놈펜까지 쳐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 더 이상 캄보디아 군이 어설픈 이런 무력 충돌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지금 태국군이 생각하는 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의 군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게 군사적 제일 핵심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난 7, 8월과는 다른 수준의 군사작전을 해야 돼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그러니까 지금 일단 태국 육군의 전차나 경전차들이 지금 전면에 다 나타나 있고 그에 맞춰서 캄보디아도 이제 전차가 있습니다. 이제 T-55 뭐 이런 전차들, 그러니까 구형 전차들이 있는데 이런 전차들이 전방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번 충돌은 7, 8월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주목할 만한 핵잠수함의 최근 이슈가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놀램과 동시에 기쁘기도 하는 일이고, 물론 지금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팩트시트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돼서 이제 연료 공급과 관련된 걸 미국 측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팩트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MR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사실 이 SMR은 기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원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큽니다. 전기 출력이. 근데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예요. 전기 출력이 작아요. 작은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MR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SMR이 두 종류가 있어요. I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디라고 불리는 해상용 SMR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ISMR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출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기에는 출력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뭐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면 보통 50메가와트 이 혹은 60메가와트 이 그 사이 그렇게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ISMR은 이제 그것보다 출력이 너무 세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해상용 SMR로 만드는 반디는 이 최대 전기 출력이 60메가와트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딱 쓰면 맞죠. 출력만 보면. 그리고 이제 ISMR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높이가 30m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이제 미국, 영국 뭐 다른 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 보면 이 세일 빼고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높이가 한 10에서 12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ISMR은 넣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장영실함, 10월에 이제 진수식한 장영실함은 생각보다 높이가 좀 높습니다. 한 14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반디는 해상용 SMR은 높이가 지금 15m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줄이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손을 보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SMR을 이 원잠에 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쓰는 원자로가. 우리도 지금 발전용으로 가압수용 원자로를 경수로 가압수로용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발전용 원자로의 원조가 뭐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원전 팔려고 그러면 태클을 거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최초, 미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압수용 원자로였는데 이거를 잠수함에 적용해 보니까 이거 좀 키우면 발전용으로 쓸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발전용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지금 발전용 원자로도 사실은 다 그거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SMR은 보면은 이 가압수용 원자로는 물의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가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SMR은 이게 하나의 모듈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잠수함이 사실 제한된 크기를 갖고 있는데 SMR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 다만 이제 반디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사용되는 이 농축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재장전 주기가 5년에 한 번은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5%보다 높은 연료를 얻게 되면 그게 한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이 농축 비율 20% 미만을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20% 미만 농축 비율을 갖는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지만 7.8%, 한 10% 미만 정도 되는 농축 비율의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상전투함이나 잠수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무트로 올려서 싹 뜯어서 오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명 연장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연료를 교체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료 획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쉬울 수 있고 물론 이제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디를 우리가 만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SMR은 이제 지상에서 고정돼서 사용하는 원자로고 반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은
해상에서 부유식으로 발전하려는 용도로 만든 거예요. 반디는 약간 이제 ISMR보다 강점이 뭐냐면 해상에서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설계에 다 감안을 했어요. 근데 잠수함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중에서 작전하다 보니까 이게 3차원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처음 만든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도 원통형에다가 이 원자로를 넣은 다음에 수조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노틸러스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상에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잠수함 건조 전에 미리 이걸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앞으로 좀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SMR은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농축도 기준 6에서 10년 주기 교체가 거론되어 고농축 우라늄보다 교체 시기가 빠른 것 같은데도 SMR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패키지로 하나에 다 물려져 있어요. 안 그러면 가압수용 원자를 만들고 뭐 터빈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잠수함 공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이제 SMR은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또 한 가지로는 20% 미만의 연료를 적용하면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연료 교체만 해주면 되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선체를 반으로 잘라야 된다는 뭐 이상한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제 모듈화를 시키면 쉽게 빼게 만들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육해공 전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작정하고 키우면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죠.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뭐 일부에서는 세계 5위라고 하지만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사실 신빙성이 없는 약간 그런 자료라서 5위라고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진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핵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탑5 안에는 들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고 있고 입대 자원이라던가 최근에도 가장 큰 문제가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 이제 군의 간부급들이 많이 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했습니다. 이제 군의 우리 간부급 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퇴역 신청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무기 체계보단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군에 오게 만드느냐. 병사들은 우리가 지금 징병제라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직업 군인들의 수가 계속 줄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이걸 운용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아덱스 2025때 KF-21 장착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가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건가요? 뭐 그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KF-21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적용한다 했는데 하이코어는 아마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발사에도 성공을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지상에서 지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 때 현대로템이 갑자기 깜짝 공개를 했어요. 뭘 공개를 했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현대로템이 요새 이제 방위 산업 중에서도 좀 주력으로 키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부문 쪽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재사용 발사체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도 지금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래서 지금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나 이런데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여기 들어가는 엔진도 현대로템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극초음속 하이코어도 들어가는 엔진은 현대로템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걸 KF-21에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요거를 발사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탐색 개발은 거의 끝나간 것 같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아마 체계 개발 단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런 뭐 극초음속이나 초음속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비닉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거를 이제 영상이 나왔다라는 건 좀 많은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현대로템이 아마 내린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가연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현대로템이 공개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내려라,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금 개발의 속도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됐고, 참고 말씀드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있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비슷한데 높이 올린 다음에 낙하하면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지면서 레이더를 요리조리 피하고 막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엔진을 장착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영상을 통해 나왔지만 보통 이제 한 고도 20km에서 마하 5 이상으로 막 달리는 거죠. 달리다가 하강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엔진을 재점화해서 정오를 날면서 이제 목표물에 들이받는 그런 게 이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런 걸 할 정도로 이제 기술 성숙도가 많이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그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한국의 전략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덱스 2025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는 이제 에어쇼를 먼저 했고, 그 뒤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 테마가 다 이제 인공지능, 뭐 무인 이쪽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인공지능에게 각광을 받냐? 전에도 사실 이제 무인 무기 체계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무인 무기 체계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다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군병력이 줄어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종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만약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찍은 물체를 분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 PD분들 계신데 노트북을 다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만약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이걸 찍으면 아, 이 노트북은 예를 들어서 삼성 거야, LG 거야, 뭐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모습만 보고 가격이 얼마고 어디서 구매하면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런 것까지 지금은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몇몇 그런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뭐 전방 적외선 감시 장비, 뭐 헬기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것들 보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물을 잡으면 아, 저게 무슨 전차고 이런 게 다 떠요, 화면에. 그러니까 이걸 학습을 시켜서 관측 장비에 집어넣는 거죠.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공격을 해야 되냐, 방어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학습이 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지휘관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전쟁의 템포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은 막 사람이 지휘관이 판단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서 엄청난 좀 혁신을 불러올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실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 이제 무인 전투기들을, 희재기들을 만들었다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엔 다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어찌됐든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다시 하는 배경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도 아덱스 2025 때 이제 보였지만, 카이가 만든 개발 중인 뭐 무인 전투기 무카, 자폭 드론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란할 때 쓸 수도 있는 수카라는 걸 두 개 보여줬는데, 여기도 핵심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비행이나 임무를 주면 그걸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